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각각 포지션별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뭐 네. 포지션이면은 뭐 공격수? 아니면 무주택, 1주택, 다주택. 네. 네. 근데 먼저 영상을 보시는 무주택자분들은 네. 언제가 저점일까? 네. 1년 뒤일까? 3년 뒤일까? 네. 이런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저점을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바닥이 도대체 어딘지 정확히 지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투자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주식 코스피가 2000이면 바닥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뭐 그거보다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강남 아파트가 평당 예를 들어서 뭐 3000이 바닥이다 이렇게 이 바닥을 금액 베이스로 정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5년 전, 10년 전이 되면 그것보다 훨씬 저렴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절대적인 금액을 놓고 그걸로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제 금액 베이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이 말하는 바닥은 거의 대부분 금액 베이스거든요. 근데 시대적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맨날 우리 막 그 교재에서 보던 건데 코스톨라니 달걀 모델 뭐 보신 적 있어요? 네. 그거 보면은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을 사라. 금리가 조금 이제 많이 오른다 싶으면 주식도 매도하고 예금을 이제 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이론도 다 맞진 않아요. 이게 매 순간 다 맞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그림에서 A1 시점을 보세요. 네. 금리가 바닥치고 살짝 올라가는 게 언제였냐. 지금 그 시기에 이 이론은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을 좀 사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올 초예요. 올 초부터 금리가 쫙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올 초부터 사실은 주식이 완전 꼬라박았거든요. 이거 말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 전에 금리가 훨씬 낮았을 때 그때 주식 산 사람들이 위너가 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기준에 의해서 어쨌든 선택할 수가 있는데 기준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저점이 되면 사야지. 그럼 저점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얼마로 말하시겠어요? 5억, 6억? 네. 만약에 6억이라고 하면 저점이라고 정의했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만약에 6억이 됐어요. 살 수 있을까요? 딱 봤는데 급매물이 여전히 6억에 쌓였어요. 좀 나중에 살 것 같아요. 그쵸? 네. 분명히 자기가 6억이라고 했는데 상황이 그러면 안 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뉴스가 여전히 팽배하면 안 살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저점을 금액으로 정의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분명히 6억이라고 스스로 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와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뭐냐면 나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그냥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들도 보면 기준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뭐 부동산 가격 하락 지표 5가지 뭐 해놓고 뭐 5개 중에 뭐 3개 이상 안 좋은 시그널이 오면 매수보다는 매도를 고려하자. 반대로 뭐 3개가 아니라 4개, 5개 전부 다 좋은 상황이면은 매도보다는 매수 고려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기준인 거였거든요. 그게 뭐 절대적으로 다 맞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기준이 있느냐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기준은 기준이고 그래도 또 어떻게 하면 이걸 바닥에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계속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똑같은 질문 지금 받았는데 제가 수업할 때 뭐 제가 하는 정규 강의에서 바닥과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기준 내지 저만의 패턴인데 이게 바닥의 전 상황은 뭐냐면 무조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전세가를 무조건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이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는 국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전세 매매랑 동시에. 그러면은 이걸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매는 떨어지는데 전세가 슬슬슬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란색 신호등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매매가조차 상승으로 살짝 전환된다면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좀 분석해 봤을 때 입주 물량도 좀 부족하고 미분양 수치도 좀 적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슬슬 녹색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나만의 기준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네. 저점도 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언제냐
2년 뒤냐 3년 뒤냐 이게 대략적으로 계속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 그냥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게 금액을 정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게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쭉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왔다, 기준에. 여기서 노란불. 지금 기준에서 더 초록불까지 왔다. 그러면 사실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사실 하락하는 것도 네. 예상치 못하게 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승도 또 예상치 못하게 올 수 있을까요? 보통은 또 빠르게 움직이죠. 왜 대중들은 우르르 갔다 우르르 가니까. 근데 어쨌든 기준이 있으면 분명히 그 기준 안에 딱 들어오는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랭가님이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라면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집도 없고 네. 완전 무주택자다. 네. 실력은 근데- 지금 실력. 지금 실력? 네. 근데 지금 내 집 마련을 뭐 할까 말까 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일단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무주택자다.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을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많은 지역이. 제 기준에서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기 전까지는 내 집 마련을 급하게 안 할 거예요. 미룰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 자체가 이 실수요자의 가치라고 하잖아요. 네. 뭐 거품이 없다는 말을 하지만 전세 가격도 사실은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전세 가격이 이게 안 빠지고 오르는 상황이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공급 이슈도 대부분 사라졌고 또 실수요자가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되게 단단한 가격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허물허물한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임차인들이 슬슬 압박받기 시작해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걸 급하게 매매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 그때까지 내가 지켜보다가 마련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럼 다음에는 1주택자인데요. 네. 1주택자는 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주택자는 무주택자 분들보다 고민이 좀 더 다양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하나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거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조정을 맡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기회에 또 갈아타기 고려하면 어떨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고려한 사람도 있겠죠. 네. 그리고 여차하면은 지금 진짜 기회다, 바닥이다, 뭐 좀 더 사볼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되게 수요는 적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 사실은 기존에 갖고 있던 1주택 이거를 언제 샀느냐 그 매입한 시점이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세 가지 선택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 바로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매입을 한 시점이 1년 전에 산 사람일까요? 5년 전에 산 사람일까요? 8년 전에 산 사람일까요? 1년 전. 1년 전? 네. 아무래도 자기가 샀던 것보다 떨어졌으니까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네. 이게 만약에 한 8년 전에 샀으면 그분들은 2014년 완전 바닥 때 산 거거든요. 그 가격만큼 안 됐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마음이 느긋하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냥 준비 조금 했다가 갈아탈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5년 전, 3, 4년 전에 샀다고 하면 그래도 상승분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그래 뭐 이 또한 지나가겠지 뭐 그 정도 전 생각할 거라고 봐요. 문제는 최근 1, 2년 사이에 매입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매매 가격도 빠지고 있는데 전세 가격도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매 가격은 사이버머니니까 그런갑다 싶은데 이게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더 싼 매물로 저 갑자기 나갈 겁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멘붕 오는 거죠. 네. 돈을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1주택자분들 중에서 내가 자가로 거주하는 분들은 사실은 관계 없어요. 근데 그냥 자기는 다른 곳에 살다가 투자로 한 채 사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네. 그래서 최근 매입한 분들은 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이분들을 위한 조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뭐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회와 자책에서 일단 벗어나야 된다. 그런 거죠. 좀만 기다렸다 살 걸. 이거 남편이 반대했는데 그냥 그 말 들을 걸. 껄껄거리거든요. 네. 근데 그럴수록 사실 우리 스스로 더 괴롭기만 하고 부동산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근데 사실 모든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선택을 안 했다면
어떤 걸 배웠을까? 영원히 배우지 못한 거를 사실 이번에 제대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네.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나만의 기준이 있었어도 네.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 뭐 주식의 경우에 워렌 버핏도 주식 대부분 조정 받았잖아요. 네. 그 하락을 다 피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결국은 좋은 녀석을 길게 가져갈 녀석을 이제 선택해서 오래 가져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이제 우여곡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무조건 그냥 누구나 겪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1주택자 분들이 이 집을 샀을 때 내가 이걸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은 실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자 목적이 강하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실거주용으로 매입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공부를 생각해보면 내가 이걸 왜 샀지라고 생각해보면 뭐 다른 사람들 막 집을 샀는데 막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떠밀려서 지금 안 사면 내가 벼락 거지가 되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막차라도 타야 되겠다 이게 자산을 불리는 길이다 하고 그냥 산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거주 목적보다는 그 투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제 너무 괴롭잖아요. 네. 그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투자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원래 벌 수도 있고 그냥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사실은 돈을 잘 벌 수는 없어요.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실거주용 투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많은 공부는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거는 투자 개념 정말 아닙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샀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최초의 매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살 집인데 리브할 집이니까 시세 변화를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님, 근데 네. 이제 1주택자분들 중에 네.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네. 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네.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건가요? 그 집을 최초 샀을 때 네. 언제 파실 생각이었어요?를 먼저 물어보죠. 보통은 사서 1, 2년 안에 단타 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길게 생각하고 산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떨어지니까 그냥 지금 당장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최초의 생각으로 다시 롤백을 하면 계획대로 갔을 때 이 가격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회복할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잖아요. 단기간으로 보면은 이게 조정할 수 있지만 그래서 조금 길게 생각하는 게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건 완전 100% 그냥 완전 투자성으로 샀다. 그 경우는 이제 그 친구의 입지와 상품성을 좀 봐줘야 된다. 이게 최소 그 동네에서 뱀의 머리냐, 용의 꼬리냐 이야기 여러 가지 하지만 최소한 그 지역 내에서도 입지가 50% 이내, 상품성도 적정 수준 이상만 되면 수요가 무조건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럼 크게 망할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못난이 입지에 상품성도 안 좋은 거를 너무 이제 단기간 투자성으로 샀다고 하면 그런 친구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보내주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전세 가격이 혹시라도 너무 큰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는 게 또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정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개인 상황에 따라. 근데 이제 이거는 더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가장 걱정이 많을 것 같은 다주택자 네. 이분들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분들은 넋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일단 현재에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해요. 이분들은. 왜냐면 뭐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체크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최근 매매 동향 그냥 가만히 내 입으로 그냥 탁탁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체크가 안 돼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소장님한테 요즘 동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동향 체크할 때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동향도 같이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만약에 인근에 입주하고 있는 어떤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전세가 얼마나 빨리 맞춰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 물건이 전세 만기 도래했을 때 어떻게 여파가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해야 돼요. 뭐 현금, 그 다음에 대출 좀 일으킬 수 있는 것들, 가능 금액, 그 다음에 뭐 주식 계좌가 있으면 이거 내가 정리할 수 있나 없나, 뭐 그 다음에 뭐 보험이 있다면 그걸 깨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뭐 그런 것까지도 다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현재 임차인들의 상황도
조금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어떤 사례가 좀 있냐면 저희 그 푸른 카페 회원 중에 이렇게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보유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들 중에서 야 전세 이렇게 동향을 다 체크해 본 거죠. 딱 했는데 이 물건이 전세 하락이 좀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물건을 이제 엄청 신경을 써주는 거죠. 1차적으로 이 물건은 아깝지만 이게 내년에 만약에 전세가 도래하면 너무 큰 금액을 내줘야 되니까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매도를 고려해 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잘 매도가 안 된다. 그러면 임차인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기존 임차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 뭐 8천만 원쯤 하락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시세가 내려왔는데 다음번 계약을 할 때 제가 2년치 이자를 미리 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높은 그 적금 이율보다 더 높은 금리로 일시불로 2년치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연장 계약을 했거든요. 협상의 달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적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미리 받아서 좋죠. 그 다음에 임대인은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어서 좋죠. 네. 윈윈이잖아요. 협상에 의해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양권을 샀는데 입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전자 같은 경우는 입주장이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던 전세가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게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였고, 지금은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입주장을 딱 바뀌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많이 놓죠. 그럼 전세가율이 40%, 좀 많으면 50% 그 사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선대출을 좀 일으키고, 요즘 조정제 해제 많이 됐기 때문에 선대출을 일으키고 반전세로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뭐 8천에 뭐 50 이런 식으로 월세를 좀 낮춰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처음에 분양권 10% 계약금 넣었을 거고, 그럼 나머지 90%가 잔금이잖아요. 네. 근데 선대출 일으키고 반전세, 그 전세 보증금을 받잖아요. 월세지만 월세 보증금을 조금 높여받는 거죠. 그러면 투자 금액을 확연히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법인 물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보유세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막 실거래가 금매가 찍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실거래가보다 한 5% 이내에서는 얼마든지 거래해도 합법적이거든요. 실거래가보다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하면 이거는 바로 조사 대상인데 한 5% 이내에서 뭐 거래하는 것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가족분들한테나 일반 매매로 넘기는 사례들도 있죠. 그래서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까, 그 고민한 만큼 사실은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조금 실질적인 어떤 사례인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 힘든 상황일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버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제 개인적인 그 상황들이 너무 다양할 것 같아서 제가 섣불리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데요. 버틸 수 없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 정리해야 될 물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실질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아마 이 시간을 겪고 나면 정말로 크게 성장하는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조언이 또 구독자분들에게 네.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